하죠. 그래서 최근에 건국절에다 너무 반대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예, 믿는 말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 모 정권하고 지금도 그 정권이 지배하는데, 그 이제 누나이트 계열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한 건데, 자, 하여튼, 이건 임정봉대론을 내세웠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명문에 불과하고 그 옆에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속마음이 나타나죠. 소수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자칭하여 김일의 독립운동 결정력 임시정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예. 이건 이 소수 세력이라는 건 조선인민공화국 자익중심의 이 내용인데, 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한민당 계열이 한민당.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죠. 자, 남한 단독 총선거를 참여를 거부하고 남북 협상을 모색하여 했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하고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이죠. 예전에 심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김구가 이제 점점 그 분리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 친구인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죠. 우리 이제 얘기하자. 자유위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서 김두봉이 김일성의 동의 아래서 하겠다고 이제 개최하고 이제 초청 서한을 그 당시 이제 그 김구한테 보내니까 김구는 반대도 불구하고 경무장에서 이제 그 2층 그 올라갈 때 사다리 내고 갖고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합류를 했지만 이게 말로는 타협이 좀 잘 안 됐죠. 왜냐면 김일성 자체가 좌우익의 어떤 통일정부 구성할 마음이 없었어요. 명분 쌓기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한 측 때문에 안 됐다. 명분 쌓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지만 하여튼 남북 협상을 모색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사의 직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발생했다. 민전이라고 하는데 자익 측의 어떤 그 여러 단체들이 하나로 합친 게 아니라 일종 연합석걸 조직을 그대로 놨는데 주로 이제 찬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죠. 그때 이제 그 그 모스크바 3사의 결정 뭐였어요? 그 당시 미국 측이 그 신탁 통치를 먼저 제안했고 소련도 마지못해 이제 그걸 동의했는데 그때 5년 이내에 신탁 통치를 하고 나서 그 전에 한국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게 그 동아일보에서 먼저 제의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근데 동아일보에서는 소련 측에서 제안한 거도 이렇게 오보가 났어. 하여튼 그게 나니까 이제 자익과 우익이 처음에 모두 반대했다가 자익이 이제 소련의 이제 지시를 받았죠. 이건 신탁 통치는 대신 통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민주주의 그 한국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하면 우리가 옆에 도와주는 후견이다. 그리고 한국 임시정부가 구성하고 나서 너희들이 뭐 신탁 통치하기 싫으면 말고 5년이나 해주면 실제로 5년 이하도 괜찮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는 자익이 뭐예요? 찬타고 돌아서게 되죠. 예. 근데 우익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또 우익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소련 놈들이 제시했으니까 소련 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거는 방공, 방송, 반탁이 여기 영용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반대쪽은 친소, 친공, 찬타고 나누죠. 그러니까 이 찬탁 논쟁이 단순히 우리나라 신탁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논쟁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어떻게 돼요? 우익과 자익이 나눠지는, 완전히 분열되는 그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친일했던 사람이 어디에 붙은 거야? 우익 측에 붙게 되죠. 그래서 민족 투사도 이렇게 더 탈바꿈한 세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조선 가도 입법에 상정된 토지개혁법안을 통과를 저지했다. 자, 남조선 가도 정부, 가도 입법위원회는 뭐냐 하면 이거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이제 제1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미군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좌우익,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를 배제하는 가운데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서로 연합을 해갖고 하나로 합쳐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47년 6월에 남조선 가도정부를 만들었죠. 이 가도정부, 가도 입법위원회를 만들었죠. 먼저 46년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뭘로 바뀌었어요? 47년 6월에 남조선 가도정부를 이제 구성했는데 그때 이 남조선 가도정부는 입법권이 있죠. 근데 실제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최종 결정권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미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준장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원래 이제 민선과 간선이었는데 그 간선은 이제 미군정이 뽑고 주로 이제 중도 세력들 뽑았죠. 근데 그 인선 뽑혔던 선거를 뽑혔던 사람들이 주 누구예요? 한민당 계통, 이승만 계통이야. 좀 약간 친일파, 구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래서 남조선 가도 입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그들에 의해서 좀 좌우가 돼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토지개혁법안을 통과를 저지시키는 사건이죠. 왜냐 한민당으로 구성된 그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들이 미군정이 설치한 토지개혁법안을 막으려고 해요. 왜냐면 미군정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이냐면 북한이 지금 토지개혁을 했죠. 1946년부터 토지개혁하면서 이제 농민들 지지를 이끌었단 말이야. 그걸 본 남한의 농민들도 어떻게, 아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학사는 뭐냐면, 부추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사회주의 학사를 받기 위해서. 근데 누가 반대하는 거야? 그 당시 한민당 계통, 지주 출신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입법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밀어붙일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나중에 건국 후에 너네들 정부가 이거 믿게 되고, 다만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미군정은 그 토지개혁방안을 잠시 미뤄두고 그 당시 그 중앙토지행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신안공사를 통해서 신안공사를 이제 중앙행정청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그에서 그 신안공사가 가지고 있는 뭐만 이제 처분한 거야. 일제시대가 가지고 일본 애들 토지만 처분했죠.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은 1949년에 남한 정부가 성립하고 나서 헤어진데 이때는 유상무스, 유상공대. 그 예전 내용 나왔죠. 작년 기출문제 연결되는데요. 자, 그래서 3번이 한민당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장기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계적 경제개발 시안을 마련했다. 이거는 이승만 때 조치예요. 우리가 경제개발하면 주로 이제 박정희, 잘해봤자 장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승만도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경제개발 정책은 뭐예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나서서 뭐냐면 경제 조치를 하겠다. 산업 정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 정책은 원래 미국에서 처음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미국의 뉴델리 정책 아시죠? 그게 원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전후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배워왔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성공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 한국이나 뭐 대만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에 시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이승만이 만들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이승만 초창기 때는 경제를 누구한테 의존했죠?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해서 운영됐죠. 그래서 이제 300산업 해가지고 밀가루, 설탕, 목화 이런 소비재 공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산업이 발전했는데 1958년에 미국 경제공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을 무상 원조를 할 수 없다. 유상차가로 바뀌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자체로서 이제 경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재 중심으로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3개년 경제 개발을 시안을 마련하려고 할 차에 정권이 뭘로 넘어가죠? 작년 정권에 5개년으로 바뀌었다가 또 하려고 할 차에 누구한테 넘어가? 박정희한테. 박정희 7개년 바꿔갖고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쭉 해가지고 이어졌고 나름대로 이 계획에 따라서 경제 개발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 때고 이승만 때 이때 집권은 이제 그 한민당이 아니에요. 이때 집권 세력은 자유당이죠.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을 국회 통과했다. 이거는 한민당이 아니라 자유당. 그때 이제 한민당 팽했고 그 당시 이제 한민당은 이범석을 중심한 민족청년단을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했고 했는데 그때 이제 2대 국회에서 무소속이 되고 당선이 되죠. 왜냐면 1대 국회에서는 주로 무소속은 중도파도 빠졌죠. 근데 이때부터 중도파가 적극적으로 선거해서 그때 이제 다수 당선되니까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52년에 그 부산에 있었죠. 민주주의가. 그때 이제 직선제 개혁안인데 두 가지 개혁안이 있었죠. 하나는 직선제 대통령안과 정부 측에 또 하나는 야당 측의 내각제안. 근데 정부는 이제 내각제를 하는 야당 의원, 유소속 의원을 들어오니까 헌병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태워가지고 헌병대 보내고
야당들, 그 여당 위주로 해서 구성된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제 개혁안인데, 이 발제 개혁안은 직선제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농민들 누구 지지했죠? 이승만. 왜냐면 농민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과시킨 건데, 왜 발제 개혁안이에요? 그 중에 일부 요소들 어디에서 발제했기 때문에, 야당들의 그 내각 개혁자를 일부 발제했기 때문에 발제 개혁안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요 내용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대 직선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것은 한민당이나 자유당.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넘어가죠. 28번. 자, 28번은 이제 가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염철 논쟁이죠. 염철 논쟁. 이 염철 논쟁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무죄가 죽고 나서 어떤 모양이 이제 황제가 즉위하냐면 황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어린 소제가 즉위하게 돼요. 어린 소제. 그때 황무제 정책인 그 영가 철의 전매제를 둘러싸고 영가 철의 전매제에 관련돼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염철 논쟁이야. 이 염철 논쟁을 누가 정리했냐면 황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 이름이에요, 이건요. 네, 황간이 그 당시 염철론이라는 책을 써갖고 이걸 정리했어요. 이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환시대 때 어떤 사회경제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한문의 정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있죠? 연합고사, 모의고사 많이 나왔던 사료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렵게 더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염철론의 그 내용이 뭐냐? 자, 염철론이라는 것은 이제 실시 배경을 알았는데 영과 철을 전면한 배경이 뭐예요? 한무제의 뭐죠? 대정책이죠. 예전에 한무제 정책 이전에는 뭐예요? 항로수대 입각해서 문제나 경제 때는 뭐죠? 홍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죠? 그대로 굴복해서 세패가 받쳤는데 무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축적되고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는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홍로도 치고, 그래서 서역도 치고, 우리나라도 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비중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 거덜나죠. 그래가지고 실시된 것이 염철이고, 그러니까 염과 철은 누가 한다? 국가가 관리하게 되죠. 국가가. 네. 국가가.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이름을 이제 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죄가 이걸 하다가 무죄가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따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염철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논쟁의 그 줄 세워보면 한쪽은 법술 관리가 있어요. 법술 관리. 법술 관리는 뭐냐? 자, 이들도 형식적으로 뭐예요? 유학자예요, 유학자. 유학자.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신봉하는 것은 공약왕인데 이 공약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겉은 유학이지만 실제 뭐예요? 법과 관리, 법과. 이 실무자들, 외주에 있는 법술 관리, 이제 실무자인데 이들은 이제 상공약 이들이고, 자, 그의 반대 세력들은 뭐냐면 유학자들이죠. 문학이나 현랑 같은 유학자들 이제 많은데, 자, 이 법술 관리는 이제 법과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산업에 들어가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해갖고 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 와서 농간을 피우고 지주주의, 대지주의 농민들 지배하고 그리고 국가의 재민지 배치를 방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상호야 같은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누구죠? 상황의 어떤 범법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유학자들은 그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보면 국가가 여민재님, 왜냐면 이득을 국가가 뭐냐면 그 국민들 이득을 다투서는 안 된다. 그냥 놔둬라. 다만 이제 그 큰 틀에서만 그걸 뭐냐면 못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그 중도 억상 정책이지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뭐냐 억상하는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그냥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죠. 정부가 이제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일 때는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냐면 상인의 역할을 해가지고 막 백성과 이득을 다투는 염철 그 전매제에 대해서 어떻게 폐지하자는 거야. 폐지하자.
근데 법술가는 현실적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이거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런 측면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유학자들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내조의 그 당시 실권자였던 각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조는 뭐예요? 황제 옆에 이제 측근 신하들이죠. 얘가 무제 때부터 형성됐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조에서 이제 실무자들 해서 있었는데 외조의 최고 높은 사람은 상우양이고 내조의 최고 높은 각광 간에 또 뭐냐면 싸움을 볼 수 있어요. 각광이 누굴 지원했죠? 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그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론은 폐지하긴 했는데 실제로 폐지 안 됐어. 흐지부지해갖고 막았어. 계속 영가처럼 전멸됐죠. 왜냐면 국가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 염철이 그 당시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유는 뭘까요? 각 군군의 염철을 담당한 관리가 백성들의 이익을 다투니 염인진이라니 인정 많고 순박한 풍속을 해치고 탄력성을 비유한 풍주를 만들었다. 이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본업, 농업을 나가는 자가 적고 말업이 뭐죠? 상업을 쫓는 자가 있다. 괜히 국가가 간섭함으로써 이렇게 쓸데없는 뭐냐면 형상들만 불려있다. 부작용. 그래서 농업을 오히려 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주로 뭐가 유교, 유학자들이죠. 자, 지금 건세와 이익을 근원을 백성에게 개방하고 그 다음 염천에 관한 전쟁을 폐지하면 포악하고 강악한 자들이 도와 그들이 탄력성을 마음이 있다. 쭉 있는데 이거 뭐냐 국가가 이걸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상이나 대시주들이 어떻게 돼요? 농민들을 더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국가 재정이 뭐냐면 어려워진다. 자, 이거 누가 내면 법술적 관리들. 염천을 찬성하는 법술적 관리들이 내세웠죠. 자, 그러면 그 보기에서 보죠. 자, 유가와 법가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되자. 맞죠? 그래서 한무제 때 독종 유술 오직 유가만 받들다 하지만 실제로 무제는 유교를 국교화시켜놓고 실제로는 정치를 몰려했어요. 법가도 했죠. 법술 관리도 실제로 유교지만 겉은 유교지만 실제 법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유교의 뭐냐면 왜 법가를 수용하는 겉으로는 유교지만 실제로 법가적인 유포법리라는 정책을 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호족의 토지 경보를 제한한 법령을 시행했다. 이거는 한전제죠. 한전제는 무제 때 실시한 게 아니에요. 언제 실시했죠? 이거는 이때는 한말 예제 때 실시한 거예요. 예제 때 한말 예제. 그래갖고 신분별로 토지 수와 노비 수를 제한하는 법이야. 그리고 그 상인대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법인데 그건 시험만 마련했지 실시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한 대산농의 통제가 강화됐다. 자, 대산농은 그 당시 국가재정을 맡았던 기구인데 원래 전환시대 때는 국가재정하고 항실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죠. 국가재정은 대산농, 그 다음에 항실재정은 소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대산농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커져요. 그래서 무제 때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소부 관할에 있었던 염세와 철세를 관할하죠. 원래 염세와 철세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 말하는 부가가치세로서 그 정부가 직접 독점한 거 아니고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세금을 부여하는 물품세였어요. 근데 나중에 국가가 그걸 이제 간장함으로써 대산농, 소부에서 대산농으로 옮기게 되고 관할이 그때 이제 그 영관과 철관을 설치하죠. 전국 각지에. 그래서 영관은 이제 민간이 생산한 소금을 국가가 독점 구입해갖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철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농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어디에 통제가 돼요? 대산농이 통제가 되죠. 그 대산농은 점점 힘이 커져서 후한때 들어가면 원래 소부가 맡은 항실 재정을 통합을 하죠. 대산농이 다 관할하고 그 다음에 수율동의에서 맡은 화폐 주조권도 자기가 다 관할해요. 그래서 점점 힘이 커지는 기간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대의정책의 평화 유의 전략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되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한무제 정책을 이제 배경을 하기 때문에 한무제 때 와서는 종전의 후식 정책에도 폐기하고 적극적인 대외 원정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그 비용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염철제 같은 전배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은 기역, 디귿, 니을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번 보죠. 아이고. 자, 29번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학구와 도모이 나오니까 이학구와 사절단이죠. 이학구와 사절단. 이학구와 사절단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예. 그 이학구와 사절단은 왜 나냐? 그 당시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그 전에 에도막부 때 일본과 뭐예요? 에도막부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죠. 일본도. 그래서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서구 문명을 뭐냐면 시찰하기 위해서 이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학구와 도모미를 단장으로 해서 오코고 도시미치, 뭐 기도 다카유미, 이토 시도오미 등등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들 세계 각국을 돌면서 서구 문명에 대해서 시찰하고 많이 배웠죠.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불평등 조약은 개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 사절단의 어떤 국제법 지식이 별로 없었고 서양 열강들이 일본 국내에 그 사법권이나 입법제도에 대해서 되게 불신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했고,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빨리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입법권 제도, 입법제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헌법도 만들고 국회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개혁론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활 문화나 간스, 양식,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빨리 부서야겠다. 철도도 부서하는 등 여러 제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이학구라 사셨더니 나간 동안 그 안에서 사이코모 다카모니를 중심해서 전환론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가 귀국하고 나서 뭐예요? 그들 진압하는 거는 서남전쟁이라는 등 내부 분열도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풀어볼 게 뭐냐면 이제 보게 보면 자, 일본 정부는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맞죠? 그래서 그렇지만 서양 열강들이 사법제도와 입법제도의 불신 때문에 안 됐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전 점진적인 법을 만들거나 정식적으로 헌법을 만들거나 의회를 개선해서 열강들에게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 네. 그 다음 사절단은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조소간 내전 개혁의 필요성을 증가했죠. 귀국 후 문명개혁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태양력을 채용하고 일요일 후일제 양장과 양식 등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 다음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귀국 후에 이하쿠라가 철도회사의 설립을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획에 포함된 후쿠자 유키치는 귀국 후 서양 사정을 저수했다. 후쿠자 유키치 거의 참여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에도막국 때 우리나라 이제 수신사와 뭐 영선사처럼 에도막국도 처음에는 이제 유럽을 한번 좀 시찰해봐야겠다. 그래서 세차례 유럽 방문 사절단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파견할 때 누가 참여했냐면 후쿠자 유키치가 참여했어.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가 그때 뭐냐면 서양 여러 나라들 이제 보고 나서 그 6.1준의 서유관문처럼 자기도 뭐냐면 기획물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양 사정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서양 문물의 여러 점들을 소개시켜주는 건데 후쿠자 유키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문명개혁론을 주도했고 그 사람이 이제 또 명효사나 그리고 거기에 받은 명誉 잡지들이 이제 문명개혁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일본의 동전에도 실려있죠? 인물상이. 그 다음 마세대 대학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김옥균에도 큰 사상적인 영향을 주죠. 후쿠자 유키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위에 이학구와 도모미, 민선유연 설립 견백설 제시했다. 자, 이학구와 도모미도 그런 위해제 개선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헌법제도. 그렇지만 그건 누가 주도해야 돼요? 정부가 주도해야 되지 민간이 주도해서는 안 돼. 근데 그 당시 이제 선언정부에서 패배했던 이제 사족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의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족 중심의 뭐냐면 뭐가 전개되기 시작하냐면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돼요. 자유민권 운동은 뭐예요? 우리도 서양 연합처럼 의회나 헌법 만들자. 네. 그렇지만 그 국가 입장에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메이지적으로 이제 누가 주도해야 돼? 자기가 주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잠깐 보시면 126페이지에 나왔지만 찬방률이나 그다음에 신문지 조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데 찬방률 같은 게 일종의 뭐예요? 명예훼손죄야.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어떤 공무원을 비판하면 공무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되겠다. 예전에 그 MBC에서는 PD 수첩도 그런 이유로 했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탄압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민선위원 설립 건백을 제시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제시했던 패배한 사족 주신 이타나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 전환론자들이 이제 그들 중심 예국공단을 결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유럽식 의회제도 성립을 주장하는데 그때 정부가 이들 탄압하고 독일식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한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된 거지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사족 민권을 운영했던 상황과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답이 기획하고 니은이죠. 네, 기획과 니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0번을 보는데요. 자, 언제 시작했죠, 근데? 한 5분에. 그럼 좀 쉬었다 하죠. 예.